1번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 날짜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치시고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1월 15일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보니까 영업부 김시성 과장한테 출장비로 지급한 60만 원이 있고요. 이 60만 원을 지금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회사가 지급했을 때 전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었대요.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계정 과목을 처리할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나오겠지만 이 문제는 가지급금 말고 전도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렇게 좀 생소한 계정 과목은 문제에서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그냥 해보면 되는데 회사가 출장비 지급할 때 분기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출장비 지급할 때 이때 지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돈을 줬겠죠? 60만 원. 그리고 이 회사는 여기다가 전도금 60 이렇게 처리를 했었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때 가지급금 이렇게 나올 거고 이 문제는 그냥 전도금으로 나온 거예요. 이번에 출장을 복귀했나 봐요. 근데 대충 보니까 출장을 복귀했나 봐요. 왜요? 지출결의서, 지결을 받았잖아요. 60만 원을 어디다 썼어요? 라는 지출결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전도금이나 가지급금이나 이 계정 과목의 뜻이 뭐예요? 뜻. 회사가 돈을 썼지만 아직 사용 금액에 대한 출처가 불확실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나 전도금이라고요. 내가 출장비 60을 줬지만 이 출장비 60을 얘가 어디다 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요거고요. 근데 복귀를 했고 지출 결의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60만 원을 어디다 쓸지 이제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이제 대변으로 없애버려야겠죠. 전도금 60 돈을 썼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출장비로 항공권과 숙박비를 썼으니까 출장비를 저희가 여비교통비 이렇게 잡았었죠. 38만 원. 여러분들 출장비에 지금 다 쓰고 왔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한 22만 원 남은 거 맞아요? 22만 원은 다시 받아내야죠. 그래서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을 받았대요. 현금 22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이 문제는 끝이겠죠. 이거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여비교통비는 800번대죠. 영업부 과장에 대한 여비교통비니까 800번대.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바로 2번 바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니까 오케이 이거 나왔네. 유상증자라 함은 주식을 발행한다는 뜻이고 주식을 발행한다 함은 돈을 받으면서 자본금이 생긴다. 이런 분기가 무조건 떠올려야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문제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분기 잡아볼게요. 대변에 자본금을 잡을 건데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액면금액으로 처리를 하는 계정이죠. 저희가 2,000주를 발행을 했고 주당 액면가가 5,000원이래요. 이거 두 개 곱한 금액이 자본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기 두들기는 겁니다. 2,000주 5,000원. 자본금은 1,000만 원짜리가 이렇게 생기네요. 1,000만 원. 그러면 돈을 받아야 돼요. 투자금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그 주금 납입액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대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을 건데 얼마 받는지 봐야죠. 한 주당 10,000원을 받았대요. 10,000원. 2,000주를 받았으니까 오케이 돈 받는 건 2,000만 원이나 되겠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거를 쓰시고 그 다음에 액면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를 보라고요. 뭐가 더 큰지. 지금 문제 보니까 여러분들 발행금액이 더 큰 거 맞죠? 발행금액이 더 클 때는 여러분들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초과해서 받았다라는 계정 과목. 초과금 3만 원. 이렇게 우선 기본적인 분계부터 써놓고 뒤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여 분계에 끼워 넣는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에 늘려 하면 마지막에 대차 차익이 안 맞아버리면 여러분들 정말 멘붕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계부터 써 넣으시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끼워 놓자. 저희는 분계를 이렇게 썼는데 문제 보니까 갑자기 이런 게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장부에. 왜요? 얘랑 반대가 주할 차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주식을 발행할 때 쓰는 짝꿍 계정 과목이다라고 부른다고요. 짝꿍 계정 과목. 이런 짝꿍 계정 과목은 반드시 서로 상계하는 게 원칙이란 거야. 상계라는 건 이 계정 과목과 이 계정 과목을 서로 빼라. 서로 빼라. 요게 상계예요, 상계. 그래서 보죠. 요거를 1,000만 원 쓸 건데 장부의 짝꿍인 요게 380이 있죠. 그러면 요거부터 무조건 지워버려요. 금액이 적은 거부터. 이건 1,000만 원이고 요거 380이면 요거 지워버려야죠. 그러면 요렇게 차변으로 할인 발행차금 380 요렇게 이거 대변으로 지워진다라고 모르시면 이것은 같은 변에 무조건 써요. 무조건. 그러면 지금 초과금 1,000만 원 가지고 할인 발행차금 380 지우는데 썼으니까 초과금은 금액이 줄어야죠. 620 이런 식으로. 서로 뺀 거잖아요. 지금. 빼는 대신 얘는 금액이 줄어든 대신 얘는 없어진다. 이게 서로 뺀 거잖아요. 이런 거를 상계한다라고 표현한다고요. 요거는 이렇게 분개하시면은 요 문제도 끝이겠죠. 주식 발행하는 문제 여러분들 많이 틀리지만 요거는 그래도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서 좀 푸셔야 됩니다. 가상 최근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3번 뭐죠? 3번 요런 것도 맞춰야 되네. 이거 뭐 낸 거냐면 취득세를 현금으로 냈대요. 이거 취득세 나와야죠 이제. 취득세라는 함은 뭐예요? 트럭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구입 비용이라고. 맞아요? 이름 자체가 취득세잖아요. 취득세. 그죠? 원래 취등록세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그냥 취득세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부대 비용 처리 방법이 뭐예요? 자산으로 처리해요. 이걸 기억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왜 현금으로 냈으니까 대변에 현금부터 쓰시고 그리고 차변에 여기다 뭘로 잡으면 돼요? 자산으로 처리하는데 그 자산이 트럭이니까 차량 운반부 146만 원 이렇게 하시면 끝이겠죠. 이런 분계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거죠. 이런 게 부대 비용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러면 현금이 146만 원 나가는 거 맞지만 차변에 요거를 뭐라고 잡아요? 세금과 공과라고 잡아야겠죠. 이 자동차세는요. 이 트럭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구입할 때 내는 거면 똑같이 이것도 차량 운반구라고 잡으면 되는데 이 자동차세는 여러분들 구입할 때 내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세금 낸 거니까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번 끝.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5월 15일이네요. 5월 15일 치시고 5월 15일 치시고 이 문제 뭐 하고 있는지 보죠.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여러분들 직원 상여금 주고 있나 봐요. 상여금. 상여금 처리하면 되죠. 급여 주는 것처럼. 그럼 똑같이 상여금 500번대 그리고 상여금 800번대 이렇게 잡아야겠죠. 500번대 800번대 잡는 이유는 알 겁니다. 제조부서 영업부서가 같이 있으니까. 상여금 얼마 주냐. 500번대는 제조부니까 1,000만 원. 그리고 상여금 800번대는 영업부니까 500만 원.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고 다들 알고 있겠지만 급여를 주거나 상여금을 줄 때 반드시 뭔가 떼잖아요. 세금을. 그래서 여기에 예수금이죠. 이거
예수금이 요거래요. 합친 거 89만 원이래요. 예수금 요 금액을 89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나머지 돈을 진짜 줘야 되겠죠? 보통 예금으로 줬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을 1,411만 원 이렇게 하면 끝이겠네요. 상여금을 이만큼 줄 건데 이거는 떼고 이만큼만 줬다. 이 뗐다라는 표현 개정 과목이 예수금이죠. 이렇게 하시면 4번 문제도 끝. 간단하게 푸시면 되겠네. 5번 뭐 요런 게 조금 또 짜증나죠. 이 문제 뭐 주식도 나왔고 사채도 나왔으니까 조금 귀찮은 문제긴 하네요. 좀 신경 쓸 게 많긴 하네. 그럼 봐봐요. 이 문제에 사채를 빌렸대요. 사채. 사채 빌렸으니까 빚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대변의 사채. 사채도 여러분들 다들 뭘로 잡아요? 액면금에 이거 자본이랑 똑같잖아. 아까 여기 자본금 요거랑 똑같다고요. 왜요? 예를 하던 사채를 빌리던 다 돈을 받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액면 금액으로 잡으시고 그 금액은 100이래요. 100.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돈을 빌렸으니까 사채 발행 대금은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고요. 그 금액은 96만 원인가 봐요.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입금된 게 96만 원. 요거도 똑같이 이렇게 아까처럼 쓰시고 또 어떤 게 금액이 크나 보는 겁니다. 아까는 여러분들 받은 돈이 아까 컸었잖아요. 이번에는 액면가가 크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인 발행했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정 과목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 금액이 지금 4만 원이네. 제가 아까 했던 거 이 문제랑 똑같잖아요. 무조건 뭐부터 해요? 기본 붕괴부터 적으시라고요. 한 번에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한 번에 적으지 마세요. 한 번에 적는 거냐 저처럼 익숙해지면 해요. 익숙해지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또 붕괴를 또 껴놓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만큼 돈을 번 거 같아요. 돈을 쓴 거 같아요. 사채 발행이니까. 썼겠죠. 최소 현금으로 줬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2만 원부터 쓰시고 그리고 돈을 썼다라는 뜻을 여기에 6 이렇게 바꿔준다고요. 그렇죠? 주식을 발행할 때랑 사채를 발행할 때랑 두 가지가 돈을 썼다. 여기도 돈을 썼다. 또는 돈을 덜 받았다. 의미가 똑같아요. 요거를 여기서는 주식 할인 발행차고 여기는 사채 할인 발행차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벌었다 또는 더 받았다 이런 의미는 이 주식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썼던 거 그리고 여기는 사채 할증 발행차금 이런 개정 과목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식과 사채는요. 그래서 방금 사채 발행비 2만 원을 더 썼다라고 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 2만 원을 잡아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번도 끝이 나겠죠? 일반 점프 끝났으니까 이제 메인 매수 점프 들어갈게요. 메인 매수 점프는 저도 같이 치겠습니다. 메인 매수 점프 입력 들어가서 날짜 7월 3일. 항상 메인 매수 점프 푸실 때는 매번 얘기했지만 요거 영수증부터 찾아요. 지금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이 문장이 딱 나왔으면 지겨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이 문장이 딱 나오면 51번이나 오사 불공 요거 생각하라 했잖아요. 두 개. 이 문제가 51이냐 오사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오사네. 왜요? 거래처의 선물 목적이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접대 목적이니까 불공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사불공 저 후딱 칠게요. 10개 30만 원. 거래처는 서울백화점에서 샀고 저 치는 거 못 따라와도 돼요. 어차피 이해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자 잡으시고 불공지 사유는 접대 분기유형 3번 잡으시고 그리고 차변에 접대비라고 잡아야겠죠. 네, 영업부에서 한 거니까 800번 때 접대비 잡으시고
그리고 선물 세트 값을 돈을 줄 건데 50만 원은 현금으로 줬고요.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이렇게 줬다라고 나와 있네요. 보통 예금.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문제도 끝이겠죠. 근데 현금 보통 예금 쓰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요거 불공이라고 체크를 한다. 요것만 잘 캐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바로 2번 보죠. 2번 문제 날짜 7월 13일. 이 문제도 세금계산서 나왔네. 이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아까처럼 받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줬답니다. 세금계산서를 여러분들 이렇게 줬다라고 하자마자 부가세 유형을 몇 번 잡아요? 11번 잡아야죠. 이 51번의 반대가 나온 거잖아요. 11번. 한번 뭐 팔았나 보니까 기계장치 팔았네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네. 얼마에 팔았나? 영풍에 300만 원에 팔았대요. 거래처는 영풍. 전자 잡으시고 분기 유형 3번 잡겠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문제도 문제 많이 풀어봤었죠. 여기 대변으로 제품 파는 게 아니라 뭐 없애라 했죠. 제가 갖고 있던 기계장치를 대변으로 없애라라고 했었잖아요. 기계장치 얼마짜리죠? 800. 내가 기계장치를 구입했을 때 기계장치를 800이라고 잡았었을 거니까 없앨 때도 800 그대로 없애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제가 맨날 이런 기계장치나 자동차나 비품 이런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문제가 나올 때 대변의 기계장치를 없앤과 동시에 차변에 뭐도 없애라고 했죠? 누계액. 207번이죠. 기계장치랑 누계액은 이렇게 코드 번호가 하나 차이라고요. 730. 이렇게 쓰시고 이거 다 똑같아요. 숫자만 바뀌고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쓰신 다음에 우리 회사가 기계장치를 조금 저렴하게 팔았는지 조금 비싸게 팔았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모르니까 여기에 뭐부터 쓰냐? 돈을 받는 것부터 쓰세요. 외상으로 팔 거니까 미수금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얼마 받을 거죠? 300 이러면 안 돼요. 부가세까지 받을 거니까 330이겠죠? 미수금 330 요렇게 잡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차변이 금액이 모자르나 대변이 모자르나를 보시란 얘기예요. 지금 딱 봐도 대변이 엄청 모자른 거 보이죠? 대변이 모자르니까 무조건 유형자산 처분 2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대변은 수익자리니까 이익을 잡아야겠죠. 이익. 요 이익이 230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230. 요 230이 나오는 이유도 알고 계시면 조금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유까지 생각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분기의 형태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세요. 요거라도. 230이 왜 나온 거죠? 요거였어요. 기계장치를 내가 옛날에 800에 샀었죠. 근데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800만 원짜리 기계장치의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800에 샀던 게 730만 원어치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 기계장치는 70만 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70만 원에 팔면 되는데 300에 팔았으니까 230이나 더 비싸게 팔았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 230인 거예요. 이거 제가 진짜 10번은 넘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도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 분계 외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분계를 외워서라도 푸세요. 시험은 우선 당장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3번 7월 20일 이 문제도 세금계산서 나왔네요. 세금계산서. 근데 뒤에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줬다, 받았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네. 우리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되겠네. 우리 회사가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 공급받는 자예요. 매입자라고요. 매입자. 우리 매입이에요. 아 그러면 지금도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네.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얘기잖아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51번이죠. 오사불공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아까는 접대 목적이니까 오사불공이라고 했지. 지금은 그냥 임대인한테 여러분들 뭐 주는 거예요. 임차료 월세랑 관리비 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불공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51번 잡으시고
51번 잡으시고. 근데 보니까, 문제 보니까, 여러분, 품목이 지금 두 개 있네요. 그죠? 품목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잘 봐요. 이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품목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원래 요거 써야 돼요. 복수거래. 원래 어떻게 쓰는 거냐 봐봐요. 복수거래 이렇게 누르면 여기 밑으로 이렇게 커서 하죠. 밑으로. 여기다가 임차료 500 그리고 건물관리비 80 이렇게 쓰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복수거래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복수라고 떠요. 원래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품목이 두 개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복수거래를 이용해라라는 말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580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세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도 맞게 해줘요. 맞게 해주는데 출제연이 여러분들 언제까지 퍼다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이럴 때 복수거래 키 쓰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회차는 맞게 해줬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품목이 두 개니까 복수거래를 이용하는 습관이 들이란 얘기예요. 맞게 해주겠지만. 그래서 여기 복수거래 눌러서 임차료 500 그리고 건물 관리비 80 이렇게 쓰고 복수거래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아시겠죠? 맞게는 해주겠지만 거래처는 1000일이잖아요. 1000일. 환자 잡으시고 분기유형 3번. 차변에 계정 과목을 두 개를 써야겠네요. 임차료. 월세 낸 거 임차료. 영업부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임차료 500 잡으시고. 임차료는 500이잖아요. 500. 그리고 또 뭐 냈죠? 건물 관리비. 여기 있네요. 건물 관리비 이걸로 80을 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 건물 관리비라는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 회계 1급에 한 번, 세무 2급에 한 번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이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계정 과목을 그냥 알려준 거니까 이거 그대로 치시면 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 지금 준대요, 나중에 준대요. 외상에 써 있으니까 나중에 준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나중에 줄 때 대변에 뭐 잡아요? 미지급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미지급금. 정답지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복수거래 입력 여부는 관계없음. 그러니까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이런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복수거래 쓰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3번 문제는 끝이고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카드네. 카드. 그죠? 카드 매입. 카드 결제니까 카드 매입이죠? 8월 24일자 57번 바로 집어넣으시고 57 품목은 컴퓨터 샀대요. 컴퓨터 385만 원. 거래처는 사과 컴퓨터. 카드사는 황금카드사. 분기유형 4번. 더 이상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여러분들 원재료가 아니라 컴퓨터 샀으니까 뭘로 잡아요? 비품.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이 되겠죠? 끝. 저 이거 속도 안 따라와도 돼요. 이해만 하면 됩니다. 8월 28일. 이 문제는 여러분들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안 했대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돼 있죠. 영수증 발급 안 했다라는 건 무증빙이니까 14건별 잡아야겠죠. 뭐 팔았나 보니까 제품 금액은 55만 원. 거래처는 김정희한테 팔았대요. 김정희 없네요. 없으니까 지워요. 거래처 입력 생략한다라고 돼 있네요. 없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거래처 쓰지 마시고 분기유형 3번 잡을게요. 웬만하면 3번, 카드 거래일 때만 4번. 그리고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 돈을 뭘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 내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은 5번까지 또 끝이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메인 매출 점표 끝.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 볼게요. 부가세 문제. 부가세 문제 보니까 여기 딱 들어가서 여기서 찾아봐야죠. 어디 들어가라고 했나? 문제에서 여기 들어가래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여기로 들어가네요. 지금 여러분들 99회랑 100회 지금 거 보니까 슬슬 맨날 3점짜리로 나오는 게 4점짜리 나오죠. 뭔가 조금 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딱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서 저희가 원래 1, 2, 3, 4 중에서 원래 하나를 시켰죠. 이 문제에서는 지금 딱 봐도 하나, 둘, 두 개를 시켰네. 2점, 2점 이렇게 주려나 봐요. 두 개 시켰으면 웬만하면 부분 점수를 줘야 되니까 뭔가 짝수가 나와야겠죠. 점수가. 그럼 봐보죠. 우선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집어넣으시고 여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용 여기다가 적는 게 여러분들이 매입 매출 점표에 적으시는 오사불공이 여기로 들어와요. 오사불공. 오사불공. 그래서 한번 봐보죠. 불공 뭐 있나 한번 찾아보자고요. 불공이 뭐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불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저희가 불공으로 공부했던 거 한번 뜯어볼게요. 불공. 제가 여러분들 매번 얘기했던 게 불공일 때는 증빙을 어떤 걸 받을 때만 불공이라고 그랬죠? 이건 진짜 많이 얘기했죠? 이럴 때만 불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불공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부가세 못 돌려받는 거. 접대. 그죠? 기업업용 승용차.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우리 네 번째 토지에 관련된 지출. 다섯 번째도 하면 왜 제가 다섯 번째 그리냐면 이 네 개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다섯 번째가 뭐예요? 면세 사업 관련. 이거 하면서 저랑 겸용사업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맞아요? 면세 사업 관련해서 여러분들 매입세액 공제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이거 옛날에 겸용사업자 공부하면서 했던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막 그랬잖아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자가 겸용사업자고 겸용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다 받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안분이라는 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이거가 나온 건 아니고 요게 지금 나왔는데 면세사업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받은 게 여기 있네요. 여기 떡하니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몇 매 받았대요? 3매. 면세사업과 여기다가 3매 금액은 300 이렇게만 쓰면 2점 준대요. 이렇게만 쓰면 출제위원이 아마 2점 정도 줄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났네요. 요거 끝났어요. 벌써. 간단합니다. 그리고 공통매입세액 정산 아래에 정산 요쪽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자마자 맨날 계산식 몇 번 눌렀어요? 1번 요거 눌렀었죠? 전표 데이터가 뭐 예 누르거나 아니요 누르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금액 이상한 거 뜰 거거든요. 그럼 구분 이런 걸 입력하는 거 없다라고 했었고 여기를 보죠. 총 공통 매입세액. 나왔네 문제. 총 공통 매입세액이 여기 나왔습니다. 550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언급이 돼 있어요. 여기다가 550이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550 쓴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총 공급가액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거 여기서 얘기하는 요 공급가액은 여러분들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라고. 매출액. 너네 회사 물건 얼마나 팔았니? 매출이니까 여길 봐야지. 여기 자료 1번. 여러분들 자료 1번 보니까 총 매출액 얼마예요? 여기 4억이라고 돼 있는 거 보여요? 4억 면세 매출액은 5천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우리가 6개월 동안 4억 원치 팔았는데 이 4억 원치 중에 면세품 판 건 5천이야. 이걸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4억 면세 5천 이렇게. 저희가 면세 비율이라는 게 12.5%가 나오고 매입세액 550 중에서 요만큼 68만 7,500원은 불공이 된다라고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불공제세 기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미 이전에가 예정 때겠죠. 예정 때 불공제 시킨 금액이 18만 7,500원이 있대요. 이렇게만 적어주면 4점짜리가 끝나요.
옛날에 요거에 대한 서류 설명 다 드렸지만 지금도 이 설명을 모른다라고 하시면 그냥 쓰는 방법 외워요. 내일 시험이니까.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칸에만 좀 잘 적어줘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된다. 총 공통매입세액은 여기 나와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가액은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럼 적힐 거고 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은 항상 예정신고 때 불공제 시킨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주시죠. 요거도 혹시 모르니까 캡처해서 올려놓긴 할게요. 그 다음에 나가시고 이제 부가세 신고서 켜봐야겠죠. 부가세 신고서. 요거 뭐 고정으로 나오니까. 들어가서 4월부터 6월이네요. 4월부터 6월 적으시고 요거부터 와보죠. 매출 자료. 매출 자료 1번 볼게요. 1번. 1번 여러분들 증빙 뭐 발급했대요? 세금계산서 맞아요. 세금계산서 보자마자 여기다 써야죠. 1번 세금계산서 발급분 2억 8천. 이렇게 쓰시고 근데 여러분들 2억 8천이라고 썼는데 밑에 뭔가 시비 거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밑에 짝대기를 써놓고서 2억 8천 중에서 5천만 원짜리는 뭐래요?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벌금이 있다라고 했죠? 종이세금계산서 받은 사람은 잘못 없어요. 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5천만 원짜리잖아요. 요게 나오자마자 제가 이쪽 가산세 들어가서 여기 지연 발급에다가 이렇게 적어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종이세금과 발급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보자마자 이렇게 적는 거 이렇게 여기다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캡처해 놓을게요. 이렇게 가산세 적으시고 이러면 첫 번째 점은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점 여기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들 꼭 별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대면 나오셨던 분들은 제가 프린트 다 드렸어요. 별표. 이거에서 진짜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문제 여러분들 보니까 당사의 직원이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공짜로 줬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이라는 건 제가 안 판 거다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안 팔았으니까 간주 공급이 맞는데 그래서 간주 공급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가로 신고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간주 공급은 증빙 발급도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빙 발급을 안 하니까 14건별이에요. 14건별. 아까 저희가 적었던 거. 14건별을 적으면 요쪽 정규 영수증의 매출분 여기가 무증빙 자리예요. 여기다가 금액을 쓴다라고는 떠올리셔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마 요때 시험 보신 분들이 100명이라고 하면은 99명이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근데 방금 시가라면서요. 시가니까 100만 원 적는 거 맞는데 왜요?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 간주 공급 요 중에서 지금 문제는 여러분들 간주 공급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누구한테 준 거죠 지금? 직원에게 제공해 준 거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복리후생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리후생 목적이라고 해서 간주 공급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복리후생 목적은 국가가 조금 그래도 괜찮게 잘 했네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유예를 시켜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10만 원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 정도를 좀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에 감점을 좀 안 당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제품을 거래처한테 줬다. 그러면 그냥 100만 원 다 적는 게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공짜로 줬을 때는 10만 원 정도는 간주분금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험에서는 좀 나오는 얘기인데 세무 2급에서는 이런 내용이 처음 나왔습니다. 오늘 들은 다음에 내일 시험 봤을 때 이거 나오면 땡큐죠, 땡큐. 그래서 여기다가 100만 원 적는 게 아니라 얼마만 적어야 돼요? 90만 원만. 10만 원은 제외해야 되니까. 되나요? 근데 여기 만약에 거래처한테 준 거다. 이거 복리후생 목적인가요?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여기다가 100 적는 게 맞아요. 이럴 때만. 지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매출 자료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딱 봐도 대손이네, 대손. 제가 대손이 나오면 여러분들 이쪽에 8번 이쪽에다가 적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가 봐도 여기 자리는 부가세 자리죠. 그러니까 부가세만 적어주세요. 16만 원만. 요거 계산하면 16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6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16만 원 맞나?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요 금액이 지금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그러죠. 문제에서. 부가세 포함. 요거를 나누기 1.1을 하시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이거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176만 원 나누기 1.1 하면 공급가액이 얼마 나와요? 160 나오죠. 그러니까 부가세가 16만 원이었겠죠. 금액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이걸 써야 되지만 그냥 저는 176만 원 보니까 16만 원 그냥 보여요. 그래서 그냥 쓴 겁니다. 대손세 공제라는 거는 이 부가세 16만 원을 깎아줄게 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쓰시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하면 매출 자료는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매입 자료 한번 볼까요? 매입 자료. 매입 자료 여기 파란 색깔 쪽에 쓰겠습니다. 매입 자료. 매입 자료 첫 번째 볼게요. 세금 계산서 수취를 한 게 얼마어치 있냐면 1억 2천만 원치 있대요. 여기서는 세금 계산 수치를 쓸 때는 항상 여기 두 개 나눴죠. 일반 매입이냐 고정 매입이냐. 밑에 자료들 보니까 고정 자산이 뭐가 있어요? 자동차 구입분이 있네요. 맞아요. 자동차 구입분 1,500만 원짜리만 고정가산 매입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일반 매입분일 거니까 1억 2천에서 1억 2천이 전체 수치분이니까 1억 2천에서 방금 따로 적었던 자동차짜리 1,500 이거를 뺀 1억 500이 일반 매입이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항상 여기를 적으신 다음에 다 적는 거 맞아. 뺄 거 없어요. 여기서 다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적은 1억 2천 중에 불공이 있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접대 목적 또 나왔잖아요. 이렇게 불공이 이렇게 300만 원씩 있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한 번 더 적어주자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1억 2천을 여기다가 다 적대 불공이 있으면 한 번 여기다가 더 적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이제 매입 자료도 끝났고요. 이 문제는 이제 기타 자료네. 기타 자료. 기타 자료 보니까 누락 나왔다. 누락. 예정신고 누락. 맞죠? 예정신고 누락인데 이거 매출 누락이에요? 매입 누락이에요? 매출 누락이니까 여기 예정신고 누락 매출 이쪽에다가 7번 클릭해서 여기다가 매출 누락 적어주면 되겠네. 네, 카드 매출 누락이죠? 카드 매출 누락이니까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기타 쪽에 적어주시면 돼요. 300 이렇게. 합쳐서 330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끝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오랜만에 나왔네요. 이거 주시면 알았죠.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나 납부지연불성실 가산세가 있다라고 옛날에 했었고, 그런데 제가 어떨 때 조심하라고 그랬냐? 매입세액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클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클 때 이 가산세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매출, 이래야 납부세액이 있었을 거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딱 뭐밖에 없어요. 매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가산세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되나요? 그리고 항상 이 가산세가 있을 때는 힌트가 나와요. 언제 납부할 거다. 이런 게 나오거나 미납일수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 나왔으니까 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산세 다시 한번 들어가서 신고와 납부 쪽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얼마를 안 내고 온 거죠? 예정신고 때? 얼마 안 내고 온 거예요, 아까? 30 이거. 원래 이거 예정신고 때 국가한테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안 냈으니까 여기다 벌금 체크할 때 30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30. 여기도 30 이렇게. 요거 30. 여기도 30. 이렇게 쓰시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을 할 때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 10%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하라 했잖아요. 이거 모르면 어떠라 했죠? 시험장에서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 누른 다음에 이거 키라 그랬잖아요. 이거 키면은 이렇게 납부세액이 10%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했으니까 75% 깎아준다라는 게 보일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냥 10% 20%를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하겠죠? 이거 계산 한번 해보죠. 7,500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가산세 금액에다가 7,500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납부지연 쪽은 원래 식이 요거였어요. 만분의 2.5 곱하기 미납이 있어요. 이런 거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도. 외우지 말고 여기 30만 원 치고 엔터를 치면 일수 계산 이걸로 해라. 당초 납부 기한이 원래 이거 30만 원 언제까지 냈어야 됐죠? 21년도 4월 25일이죠. 21년도 4월 25일까지 원래 냈어야 됐는데 21년도 7월 24일 날 낼 거야.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미납일수가 90일 나오네. 그죠?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가산세가 또 안 뜨네요. 해보죠. 그냥 계산해보죠. 보세요. 30만 원 곱하기 만분의 2.5 하겠습니다. 30만 원 곱하기 만분의 2.5 하고 미납일수 아까 며칠 늦었었죠? 여러분들 계산했을 때 90일 맞아요? 곱하기 90일 이렇게 하면 6,750원이 이렇게 나오네요. 6,750원 이렇게 써주세요. 안 뜨면 6,750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방금 예정신고 누락했기 때문에 신고납부 가산세까지 계산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에 놓칠 만한 게 이거 꼭 잘 봐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요건 요 문제가 끝인데, 쓰라고 하면은 10,000원을 안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마지막에 꼭 조심을 하자. 이 문제 생략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입력하시고 그냥 꺼주시면은 이 문제는 끝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문제 끝났으니까 바로 일반점수 켜버려야죠. 12월 31일 결산 문제. 그래서 1번 문제 볼게요. 1번. 이거 외화평가 문제네요. 그죠? 결산에서 환율이 나오면 6글자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외화 환산 손실. 이게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죠? 외화 장기 차입금의 계정 과목에 대한 환율 평가고요. 요거는 지금 20만 달러래요. 그러면 이제 환율 계산하면 되겠네요. 정기말 환율 1,200원에서 단기말 환율 1,050원 낸 거 맞죠? 1,200원에서
50원 낸 거예요, 그냥. 그러면 1달러당 환율이 150원이 줄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 환율이 줄으면 이 계정 과목도 줄이라 그랬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계정 과목도 증가시키시고, 외화장기 차입금은 부채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줄여야 되니까 차변에다가 써야겠죠. 외화장기 차입금. 거래처가 뉴욕이네. 대변에 자연스럽게 대변 자리는 수익 자리니까 외화 환산이 이렇게 나와있죠. 맞아요?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네. 달러당 150원에 몇 달러죠? 20만 달러. 이거 계산하면은 150원 곱하기 20만 달러. 계산하면은 3천만 원 나오네. 3천만 원을 여기다가 쏙쏙 집어넣으면은 끝난다. 이렇게 해 주시면 1번 문제 끝. 2번 문제. 아이고, 계정 과목 딱 나왔네. 무슨 회계 처리하래요? 이자 비용 처리하래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우선 이자 비용을 쓸 거잖아요. 그죠? 쓸 건데 대변에 뭐 쓰지?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 문제는 월할 계산 문제입니다. 맞아요? 월할 계산 나올 때마다 상급 비용 보험 이거 저번에 같이 썼죠? 선수 수익 임대료 그리고 미수 수익 이자 수익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였죠? 미지급 비용 이자 비용 맞아요? 요걸 모르더라도 이자 비용을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을 적고 이자를 분명히 다음에 준다라고 할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여기 있네. 이자 비용은 만기의 일시 상환 조건이다. 지금은 안 줄 거다. 그럼 미지급 비용밖에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자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대출 금액이 2억, 연이자율이 2.4% 계산해보죠. 2억 2.4% 계산하면 480이 나와요. 이게 1년 이자라고 1년 이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거 구한값을 여기에다가 적으면 누가 틀리겠어요. 이 480을 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월할 계산해야 한다고요. 12개월분에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곱하기 12개월분에 몇 개월을 쓸까요? 올해 거 써야죠. 올해 거. 왜요? 지금 비용 잡아준다면서요. 내년 거를 비용 잡으면 안 되죠. 그죠? 뭐 올해 거니까 4월부터 12월이니까 9개월이네. 9개월.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360만 원이 정답이겠죠. 360만 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이거 지금 보니까 한 3년 정도 빌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분모를 12로 잡아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원래 3년이면 여러분들 분모가 36개월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계산한 게 3년 이자예요? 1년 이자예요? 1년 이자니까 당연히 분모가 12개월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데서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36개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요거 자체가 1년 이자를 월할 계산하는 거니까 당연히 12개월로 드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은 이 문제는 끝이겠죠? 미지급 비용도 아리은행 이런 거 써주면 좋긴 하겠네. 정답지에는 안 써있긴 하지만 아리은행 이거 나중에 줘야 되는 돈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3번 소모품 문제네. 소모품 여러분들 몇 월 달에 구입했대요? 11월에 구입했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결산 문제에서 날짜가 나오면 무조건 이 분계를 확인한 다음에 결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다. 오사 때예요, 이때. 소모품 200, 뭐 돈 줬겠죠? 소모품 구입하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결산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간단히 생각해봐요. 소모품이 더 증가될 일이 있나요? 그럴 일이 없죠? 더 사오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소모품이 무조건 이렇게 대변으로 없어진다. 한과 동시에 차변에 짝꿍 뭐 잡아야 돼요? 요거죠. 맞아요. 소모품이라고 잡았던 거를 대변으로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사용했으니까 이거라고요. 갖고 있던 걸 사용했으니까 지워야죠.
사용했으니까 비용 잡는 거고. 이런 문제라고, 이런 문제. 사용한 거 한번 확인해 볼까? 문제는 뭐래요? 미사용한 게 150이니까 사용한 거 얼마치예요? 50이겠죠. 맞아요? 50쯤 하면 끝나요, 그냥. 50, 50 이렇게 하면 끝. 이렇게 하면 끝이다. 당연히 소모품 B는 800번 될 겁니다. 영업부서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4번. 어이구 4번 5번 보니까 퇴법. 그죠? 퇴법. 자동결산네. 그죠? 그러면 일반 제품 끄시고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엔터. 자동결산 퇴법 유무 대퇴 제법 많이 얘기했습니다. 퇴 나오자마자 여기 눌러야죠. 퇴직 충당. 눌러서 여기 잔액 충당부채 잔액 요거 여기 요렇게 잔액 똑같은지 보고 이거 똑같네. 1800, 700 똑같네요. 그러면 추계액 요 금액을 여기다가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1800 요렇게. 이거 적는 거 누가 봐도 쉽잖아요. 근데 자동결산이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누르시고 결산 만료하면 이 문제 4번 끝. 그리고 법인세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스크롤을 요거를 제일 아래로 내리셔라. 여기에 법인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선납세금 600 잡혀 있는 걸 여기다가 오른쪽에 똑같이 적어주시고 600 선납세금이 뭐예요? 먼저 미리 냈다. 우리 회사가 총 얼마 내야 되는데요? 1650 내야 되죠. 600을 미리 냈으니까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게 얼마예요? 1050 맞아요? 요 금액을 여기 추가 계산액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셔라. 그래서 법인세 비용 금액을 1650으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번까지 다 푸셨으면 점표 추가는 무조건 누르고 나가셔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산 문제까지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소득세 문제 풀어버릴게요. 소득세 문제 보니까 급여 문제네요. 자, 지금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 김아름, 김가연, TT처럼 두 명한테 주는 거 나왔습니다. 급여자 입력 눌러서 똑같이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수당공제 클릭해서 체크를 한번 한 번씩 해보면 되겠죠. 체크해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근데 보니까 있네. 사용하는 수당 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해라. 그럼 좀 귀찮겠네. 기본급 있고요. 기본급 있고 상여가 있나요? 상여? 없죠. 상여 아무한테도 안 주고 있죠. 상여는 아무한테도 안 주고 있으니까 부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부라고 바꾸라면서요, 문제에서. 직책수당 있나? 없죠. 직책수당도 안 주고 있으니까 부. 월차수당은? 월차수당도 안 주고 있네요. 월차수당도 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요 두 개는 야간근로수당까지. 요거는 지금 다 주고 있네. 세 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얘는 이게 만약에 없다. 그래도 냅둬야죠. 이거 부로 바꾸면 큰일 납니다. 한 명이라도 주면 냅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냅두는데 조심해야 될 게 비과세가 되는지까지 체크해야죠. 식대 비과세 조건.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 설명이 어딨나 보니까 여기 있네. 오케이.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비과세 맞죠? 그리고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따로 경비를 받으면 안 된다. 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하면서 교통비를 따로 받지 않는다. 요것도 비과세 맞고. 야간근로수당, 요건 비과세 조건이 뭐였어요? 무슨 직 근로자? 생산직 근로자로서 작년에 벌었던 연봉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게 나왔겠죠.
예, 지금 3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 있나요? 없죠? 얘도 다 비과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산직 근로자가 맞나? 맞네요, 생산직 근로자. 맞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이렇게 나왔네. 비과세로 처리한다.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줬네. 이거 야간근로수당은 판단할 필요가 없네. 그죠? 이렇게 냅두고 오케이 끄자 이러면 안 돼요. 자격수당이라는 걸 입력해야겠죠? 자격수당은 과세 자격수당 이렇게. 봐봐요 여러분들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력을 잘했나 보시면 지금 봐봐요. 얘한테 지금 몇 개의 종류를 주고 있죠? 5개 맞죠? 5개니까 열하고 돼 있는 것도 5개인지 꼭 마지막에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끄면 되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 공제 등록도 있네. 공제 등록. 왜요? 저희가 맨날 봤던 것처럼 세금, 4대 보험 말고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죠? 이거 놓칠 수 있겠네. 근데 아마 안 놓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입력하는 걸 놓치더라도 이따가 여기다가 금액 쓰다 보면은 이거 쭉 같이 쓰다가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봐도 요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요 얘기까지 있으니까 뭔가 좀 의심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뭐래요? 공제 항목이 사내 대출금 원리금 상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회사에서 직원한테 대출해 준 거예요. 그죠? 회사가 직원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준 겁니다. 대출해 줄 때 직원이 이렇게 얘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따로 갚지 않아요. 왜요? 급여 줄 때 이 금액을 까면 되거든요. 맞아요? 따로 100만 원 받지 말고 줄 때 100만 원 까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한 달에 얼마씩 깐대요? 35만 8,520원씩 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이 공제 등록이 나온 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원래 저희가 쓰던 프로그램은 수당 등록, 여기 밑에 공제 등록 있던 거 맞아요? 이게 제가 이걸로 옮겨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낸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주세요. 그냥 있으니까. 사내대출금,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 합친 말, 상한에 공제소득유형 F2번 눌러서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대출로 해라. 대출, 요거 체크하면 되겠네. 체크하시면 요거 체크하자마자 코드 번호가 살아날 거예요. 사용 여부는 당연히 여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끄세요. 몇 월급이었죠? 근데 이거 3월 그죠? 3월 지급은 언제 해준대요? 3월 며칠? 31일 맞죠? 3월 31일 3월 31일 쭉쭉 적어주세요. 기말은부터 220 식대 10 자가운전보조금 20 야간근로수당 20 그다음에 자격수당 1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적어볼게요. 85,500원 건강보험료 63,460원 그리고 사내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358529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적어보죠. 김가연 체크하셔서 김가연 것도 쭉 적어볼게요. 190, 식대 10, 자가운전 보조금 20, 양한근로수당 20. 체크하시고 국민연금도 또 적어볼게요. 85,500원 그리고 건강보험료 63,460원 얘는 사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있나요? 김가연은? 없죠. 없으니까 이거랑 이거는 두 개는 안 적으시면 돼요. 없는데 어떻게 적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2개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라는 게 원천징수 들어가라고 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없네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들어가란 말은 없으니까 이렇게 입력만 하시고 그냥 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문제 끝.
그 다음에 연말정산 문제네. 연말정산 문제. 연말정산 키시고 연말정산 키시고 입력해 볼게요. 우선 제가 연말정산 들어와서 우선 박세모 불러오고요. 연말에 들어오자마자 매번 부양가족부터 확인하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죠. 부양가족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보니까 돈 버는 사람부터 찾아보죠. 예, 배우자 돈 벌고요. 아빠도 돈 벌고 자녀는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돈 버는 게 여러분들 복권 당첨금이니까 분리과세 소득이죠. 분리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여러분들이 100만 원 안 넘죠. 그렇죠? 100만 안 되니까 얘도 통과네. 뭐 통과 안 되는 사람 없네요. 분리과세 소득은 제가 그냥 소득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통과니까 60세 이상 배우자 20세 이하 이렇게 해주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조심할 게 있어요. 조심할 게 뭐냐면 우선 요겁니다. 요거. 우선 박세일 얘 보니까 여러분들 붙인 이게 뭐죠? 장애인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장애인이니까 우선 장애인부터 이거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 경로우드 여기서 아마 감점을 좀 많이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되냐? 뭐 거의 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까지 푼 문제들을 보면 경로우드 항상 받을 때 체크된 거 그냥 체크돼 있으면 냅뒀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딱 70세라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딱 70세라고 나오더라도 70세 여기 나오더라도 지금처럼 사망했다라는 게 같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70세 얘기를 하냐? 경로우대라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70세가 넘어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좀 어느 정도 출제원이 틀리라고 낸 거긴 한데 힌트를 준 거예요. 얘가 만 몇 세라고 돼 있죠? 69세라고 돼 있습니다. 얘 지금 봐봐요. 박스에 보면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이 10월 23일인 거 맞아요? 얘 생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생일 전에 사망했으니까 70세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기 나이에는 그냥 70세라고 떴지만 지금 봤을 때 여기서 69세라고 언급한 이유가 경로대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다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만 나이로 봤을 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기 전에 사망을 했으니까 얘가 만약에 10월 12일 날 사망을 했다. 이러면 경로대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생일 이후에 그래도 아니구나. 11월. 이러면 생일 이후에 사망한 거니까 이러면 경로대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생일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경로대를 이렇게 지어주는 거. 여기서 많이 감점을 당할 겁니다. 이 정도 감점 당하는 건 괜찮아요. 요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부양가족 중에 탈락자 없으니까 웬만한 거 다 쓰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됩니다. 뭐부터 하냐? 항상 여러분들 하는 거 의료비부터 하시라고요. 의료비부터. 딴 거 보지 말고 의료비부터. 여기 부양가족 들어가서 의료비 여기다 쓰자 그러지. 이제 의료비 여기다가. 여기다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박세일 우선 다 국세청장일 거예요. 국세청장. 네, 국세청 자료 나와 있죠? 그래서 박세일 요거 체크하시고 F2번 눌러서 박세일 불러오시고 박세일 지금 질병치료비가 700 근데 이 700에는 뭐가 있대요? 해외 의료비가 120이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들 의료비 쓰실 때 해외 의료비 요거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사용료 얘기해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700을 쓰는 게 아니라 700에서 120 뺀 580만 원만 적어줘야겠죠? 580만 이렇게 580만 원만 적어주시고 그 다음 김영우 이거는 써요 안 써요? 안 되죠. 왜요? 미용 목적은 의료비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박세일 거 국세청장 요거만 580만 원만 써주시고 확인 하신 다음에 연말정산 들어가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불러오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의료비가 이렇게 불러와질 거다. 의료비 먼저 써요. 항상 해외 의료비 안 되고 미용 목적도 안 된다.
이거 체크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보험료 쭉쭉 써보죠. 다 쓰면 돼. 둘 다 뭐예요? 일반 보장성 보험이죠? 장애인 보장성 아닙니다. 여기다가 160이라고 쓰시면 되고. 160. 그리고 이제 교육비 볼게요. 교육비 보겠습니다. 교육비는 학교에 대한 지출분을 쓰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비 더블 클릭해서 김관우. 얘가 지금 자녀일 겁니다. 자녀일 건데, 지금 보니까 교육비 취약전 아동, 맞죠? 여기다가 뭐 급식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시켜주면 되지. 110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고, 이게 110, 어린이집 수업료랑 급식비까지 해서 110. 그 다음에 요거 박세일은 여러분들 뭐래요, 지금? 박세일이 관계가 아까 아버지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비는 아버지에 대한 교육비는 안 되잖아요. 엄마랑 아버지. 근데 어떨 때는 가능하다고 했죠? 특수교육비. 이때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안 되지만 특수교육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360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다. 얘 아까 장애인이었잖아요. 박세일. 그리고 확인. 나 기부금 써보면 되겠네. 기부금 김영호 누군지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탈락자 없었잖아요. 종교단체 기부금 저기 종교단체 이쪽 맨 밑에 종교단체 당해 기부금 여기에다가 5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확인. 그 다음에 신용카드만 쓰시고 연금 저축 쓰겠습니다. 신용카드 들어가서 이거 쓰면 되겠네요. 우선 신용카드 금액이 2,922죠. 2,920인데 제가 대중교통, 뭐 전통시장, 도서공원 이건 따로 쓰자고 했잖아요. 대중교통에다가 80 써주시고. 봐봐요. 이거 계산하는 거 복잡할 수 있습니다. 2,920 요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대중교통 80 이렇게 쓴 거 80 빼고 80 빼고 80 빼고 2,840만 원만 남았는데 이 상황에서 얘랑 얘가 나왔죠. 여러분들 제가 중복공제 되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복공제 되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결국에. 그럼 결국에 지금 여러분 요 세 개가 요 두 개는 의료비, 요거는 보험료죠. 그래서 중복공제 안 되는 게 뭐예요? 보험료 이거 얘기한 적 없잖아요. 맨날 의료비, 신용카드 이런 거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만 빼주면 돼요. 여기서 100만 원 이렇게. 보험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 있나? 계산한 거 맞나요? 2,920만 원에서 20만 원에서 80 뺐고 대중교통 따로 적었으니까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요거 안 될 거니까 100만 원 빼고 요 상황에서 또 뺄 거 있나 찾아보니까 요거 두 개였는데 요거 두 개 중에 뺄 게 없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냥 넣으면 되는데 아까 뭐가 있었어요? 아까 위에서도 뺐던 해외 의료비. 해외 사용 금액이 인정이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나라에서 돈을 써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120을 또 빼줘야 되죠. 120. 이렇게. 2,620만 원이 신용카드 금액이죠. 2,620. 근데 이런 거 고민해요.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아, 이거 신용카드 이거 많이 틀렸겠다. 여러분, 이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고민해요. 부친병원비랑 피부과 병원비가 여기 있었죠. 요거랑 요거. 맞아요?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냐? 미용 목적 안 된다면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미용 목적 안 되는 건 여기서 안 되는 거라고, 여기서. 여기서 돼요. 신용카드 쓴 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돼요. 그러니까 안 뺀 거고 요거도 되는데 어느 사용 금액은 안 된다고요? 120은 안 되니까 120만 뺀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 때 2,920만 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기서 대중교통 80을 뺀 거고 여기서 해외 의료비 120을 뺀 거고 그리고 보험료 100만 원을 빼서 우리가 방금 2,620이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 복잡하네. 뺄 게 드럽게 많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2,620이라고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있네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여기다가 클릭해서 전통시장 20 포함되어 있대요. 따로 써줘야죠. 20 쓰시고 현금 영수증에서는 여기서 20을 뺀 21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끝나지만 요거 신용카드 요거 방금 한 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좀 많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마지막 연금저축이네. 연금저축 바로 적어보죠. 연금저축 이거. 근데 조금 그런 게 있네. 조금 문제 보니까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 게 이 연금저축을 여러분들 이렇게만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본인저축금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 누가 저축한지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그죠? 근데 뭐 아무 말도 없으니까 써주세요. 아무 말도 없으니까. 연금저축 여기 눌러서 연금저축 2번 클릭해서 은행은 삼성 화재해상보험 계좌번호 써줄게요. 1111222 납입금액은 420 이렇게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적어줘야죠. 여기 퇴직연금 여기는 우리은행이래요. 계좌번호 221111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라고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문제상의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이 문제도 끝이 나겠습니다. 요게 2월달 시험입니다. 2월달 100회 시험이고요. 바로 이론 문제를 봐보시죠. 이론 문제 볼게요. 후딱후딱 보겠습니다. 후딱후딱. 이론 1번 볼게요. 1번.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풀 때 진짜 1초, 1초 오바고 5초면 풀어요. 5초. 이거 절대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붕괴하는 거 아닙니다. 붕괴하지 말고 구입했던 가격과 처분 가격을 그냥 비교해요. 여러분들 구입 얼마 했었대요? 주당 5,000원. 맞아요? 주당 5,000원. 얼마에 팔았대요? 이거 주당 3,000원. 맞아요? 얼마나 싸게 팔았죠 지금? 2,000원 저렴하게 판 거 맞아요? 그죠? 몇 주 팔았는데 근데 100주만 팔았다면서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뭘 굳이 붕괴를 해요. 이러면 20만 원 처분 손실 되겠네요. 그럼 정답 그냥 4번이죠.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출제위원 의도도 이겁니다. 이렇게 풀 줄 아는 사람은 맞춰라. 이렇게 풀 줄 모르는 사람은 틀려라. 이런 의도예요. 이런 공정가치 평가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공정가치 평가는 그냥 이만큼 올랐었다라는 뜻이지 진짜로 손해보거나 진짜로 이득 보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처분을 물어봤으니까 진짜 손해보는 것과 진짜 이득 보는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돈 주고 샀던 가격과 진짜 돈 받고 파는 처분 가격만 비교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됐죠? 어떻게 푸는지 2번 수익 인식 시기가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 언제 수익을 잡을 거냐 근데 그 중에 틀린 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들어본 거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잡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네요 틀린 거 뭐라고 했으니까 위탁 판매의 수익 시점은 언제예요? 대신 팔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위탁자 그리고 대신 판매해 줄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수탁자라고요. 그러면 대신 팔아달라고 했으니까 내 물건을 얘한테 이렇게 맡길 거 아니에요. 이때 왜 수익을 잡아요? 아직 못 팔았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뭐예요? 진짜 손님한테 판매했을 때 이때 수익을 잡는 게 맞겠죠, 나는. 맞아요? 그런데 이때 수익을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맞아요? 요 1번이 틀렸다. 다른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요.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3번. 회계 변경도 나왔네요. 회계 변경. 옳지 않은 것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매기, 매과세기간 동일한 회계 정책과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돼서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맞는 말이죠. 그죠? 왜요? 여러분들 작년, 올해, 내년 다 똑같은 방법을 써야 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이만큼 효과 났네. 올해 대비 내년 이만큼 효과 떨어졌네. 이런 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매번 바뀌어버리면은 바꿨으니까 올랐나? 이런 것들밖에 못 봅니다. 매기 방법이 똑같아야 비교하기 좀 편하겠다. 이게 1번이에요. 1번. 요거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정책과 추정을 구분하기 힘들 경우엔 그냥 추정으로 보자. 2번 질문 맞는 얘기고. 3번 볼게요. 3번 보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급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장부부터 다시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변경된 효과를 회계연도 올해부터 적용을 하자라는 건 이게 틀렸다고요. 올해부터 변경하는 건 여러분들 과거로 돌아가는 소급이 아니라 전진 적용하는 거라고. 전진이 앞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요게 틀렸다. 전진법은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를 바꿨다라고 하면 내용연수를 바꾼 거를 과거 거부터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꾼 내용연수부터 올해부터 적용을 하자라는 게 이 전진 적용이라고요. 요거였잖아요, 여러분들.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할게요. 100만 원. 내용연수 10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상각을 할 때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잡히겠죠? 100만 원 나누기 10년이니까. 맞아요? 100만 원 나누기 10년이니까 첫 번째 감가상각비 10년. 그리고 두 번째 감가상각비가 얼마 잡혀요? 10만 원 잡히는 거 맞죠? 세 번째도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잡힐 거고, 네 번째도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잡힐 거고, 다섯 번째도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이 계속 잡힐 거 아니에요. 정액법이니까. 여섯 번째부터 우리가 내용연수를 2년으로 변경할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저 100만 원에 샀던 거를 지금까지 총 얼마 감가상각했죠? 10만 원씩 다섯 번이니까 50만 원 감가상각한 거 맞아요? 그러면 지금 감가상각 안 한 금액이 50만 원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바꿀 거라고요? 2년. 2년도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하면 20년 이렇게 20년. 20년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원래는 1년에 10만 원씩으로 감가상각 하는 건데 이제 20년으로 바꿔버렸으니까 이 50만 원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내용연수 이제 나누기 몇 년으로 하면 돼요? 15년. 왜요? 원래 10년으로 계속했으면 나머지 50만 원이 5년으로 나눠버렸으면 됐는데 20년으로 바꿨죠. 근데 몇 년을 이미 했다고요? 5년을 이미 했으니까 남은 내용에서 15년으로 나눠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여러분들 추정의 변경. 야 20년으로 바꿨으니까 과거 했던 것도 다 20년으로 싹 다 바꿔.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바꾼 거 그대로 남은 거 15년이니까 15년으로 해버리자. 요게 추정의 변경. 요게 전진 적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4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죠. 4번 문제. 후딱후딱 봐야 됩니다. 4번. 4번 볼게요. 유형자산 중 틀린 거 뭐니? 라고 물어봤네요. 유형자산. 정해법은 이거 당연히 맞죠? 방금 했던 거잖아요. 감가상각비가 매년 동일하다라는 게 감가상각비 정해법의 특징이었어요. 아까 10만 원, 10만 원 계속하는 것처럼. 이거고 맞는 말이고 2번 보죠. 2번. 내용연수 도중 기계 설비의 사용 중단한 경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중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기계장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재미삼아 빙수기계 있죠. 빙수기계. 이 빙수기계는 여러분들 여름에만 써요? 겨울에만 써요?
여름에만 일반 쓸 거 아니에요. 빙수를 겨울에 먹는 사람은 없으니까. 여름에만 쓰다가 이제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빙수 기계를 창고에 넣어놓을 거 맞죠? 맞아요? 창고에 넣어놓으면 아예 안 쓸 거예요? 또 내년 여름 되면 쓸 거예요? 내년 여름 되면 다시 사용할 거 맞아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용을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할 거라고요, 중단. 중단하고 다시 쓸 거잖아요. 요거를 재개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 사용을 중단하더라도 감가상각은 유지해야 한다. 이게 규정인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요때 감가상각하고 요때 안 하고 요때 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말이다. 내용연수 도중 기계 설비를 사용을 중단한 경우 장래 사용을 미래에 사용을 재개할 거면 감가상각을 중단한다가 아니라 미래에 사용할 거면 감가상각을 계속해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2번이 틀렸다.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4번도 한번 읽어보시는데 3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3번. 3번 요거는 분기에서 좀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떤 3번 지문이냐면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근데 무슨 말이냐? 내가 요렇게 땅을 샀는데 땅을 산 목적이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데 여기 여러분이 옛날에 누가 만들어놨던 구건물이 있대요. 구건물. 여러분들 이 구건물 그대로 쓸 건가요? 아니죠. 나는 새 건물을 신축할 거라면서요. 뭐 구건물 어떻게 해요? 부실 거 아니에요. 철거. 맞아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구건물 가격과 철거 비용을 모두 토지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건물 가격이 100원, 철거 비용이 10원 들었다. 그럼 회계 처리할 때 토지 110원, 현금 110원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나요? 이런 것도 오사불공입니다. 토지에 대한 지출. 요거가 조금 분기에서 충분히 어려우면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요거만 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구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우리 회사 장부에 건물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은 부실 거잖아요. 부실 건데 건물이라고 장부에 잡혀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없다. 그럼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구건물도 여기 밑에 있는 토지로 잡는다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맞는 말이겠죠? 이런 내용이다. 3번 지문이 좀 분개해서 좀 어렵게 나오면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니까 이 지문만 좀 보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요 문제 또 나왔네. 기말재고 자산. 기말재고 자산을 파악하라는 문제는 창고에 있는 것과 흩어져 있는 나의 재고 자산을 파악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지금 창고에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점, 요거부터. 요거 여러분들 내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아니죠. 요거 내 거 아닙니다. 왜요? 저 어떻게 했죠? 상품을 지금 매입하고 있죠. 매입하고 있는데 아직 나한테 도착하지 않았대요. 요게 만약에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내 거로 잡는 게 맞지만 이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여러분들 언제 내 거로 잡죠? 도착을 했을 때. 근데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를 안 잡는 게 맞겠죠. 이 얘기고 요거 뭐래요? 구매자가 매입 이사를 표시했다고 했으니까 수익으로 잡겠죠. 수익.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다. 그죠? 판매를 했다. 판매한 거니까 내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인 적송품. 뭐예요, 이게? 아까 했던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요거잖아, 위탁 판매. 위탁 판매 제3자한테 팔지 않았답니다. 그럼 요건 내 거 맞죠?
수탁자가 갖고 있다 이런 말이니까. 요거 얘기한 거죠. 요거. 얘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내 거 맞죠? 그다음에 네 번째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요거도 내 거죠. 담보로 줬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냥 잠시 맡긴 것뿐이지 그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집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얘기를 저번에 한 번 했을 겁니다.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건데 내 집을 담보로 맡겼다고 그 집이 은행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대출금을 못 갚게 됐을 때 집이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 거인 거는 270이겠네. 270이겠네. 900. 정답은 3번이겠네. 3번. 이렇게 풀어주는 게 재고조사 문제.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요거 배부 문제. 요거 나오면 무조건 식을 쓰라고 그랬습니다. 과대죠, 과대. 요 문제가 나오면 예정 배부액과 실제 발생액 이렇게 쓴 다음에 과대니까 요거라고 요거. 요게 지금 이 40만 원이 상태인 거예요. 요렇게 식을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거. 근데 실제 발생액은 여기 이렇게 알려줬네. 실제 제조 감자비 발생액 100만 원. 그럼 딱 봐도 실제 100만 원 썼는데 내가 예상해서 배부해 놓은 금액이 40이 더 크다는 거니까 여기는 140만 원이라는 뜻이겠죠. 요거보다 40이 크니까 140. 예정 배부액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 예정 배부율을 구하라고 했지. 요거 가지고 안 풀리겠네 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식. 이 문제는 예정 배부의 금액을 알기 때문에 예정 배부의 공식을 써주시는 게 좋겠다. 이 문제에서 배부 기준은 노무 시간 기준이래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언급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 35,000시간이라고 나와 있네. 35,000시간. 예정 배부액은 140이라고 이렇게 문제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X값 얘 구할 수 있겠네요. 얘 구할 수 있겠습니다. 나눠버리면 되겠죠? 나눠봐보죠. 이건 식이의거에서 푸세요. 나눠버리면은 시간당 40원이라는 금액이 구해집니다. 시간당 40원.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이 직원들한테 일을 시켰을 때 시간당 얼마의 금액을 쓸지 모르지만 시간당 40원 정도의 금액을 쓴다라고 내가 예상을 한 거고 이 직원들이 진짜 일한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35,000시간 정도 일을 했다. 이걸 곱한 금액이 배부액이고 140만 원 배부를 해놨더니 실제 사용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과대 배부 차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 배부 차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을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써놓고. 이렇게 푸는 문제가 5번 문제고 그 다음 6번 어이구 요건 또 배부법 또 나왔네. 직접 배부법이죠. 이 문제는. 보조 제조 나오면 직접 아니면 단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쉽게 풀면 오늘 제가 맨날 이거라 했죠. 보조해서 쓴 돈을 제조로 넘긴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얘기했었고 저는 이게요. 직접 배부법 문제가 나오면 보조 부분 요것들 있죠. 요것들을 이렇게 저는 그냥 지워버립니다. 왜 지워버려요? 얘랑 얘를 이렇게 배부를 안 할 거니까 지우는 게 편해요. 안 할 건데 이거 뭐하러 써놔요? 괜히 헷갈리게.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죠. 설비 부문과 동력 부문을 써놓을 건데 설비 부문 같은 경우에는 요 장소에서 30을 썼대요. 30만 원 썼다. 동력 부문은 25만 원 썼죠? 25만 원 썼다.
이 설비 부문에서 사용한 30만 원을 조립과 절단한테만 배분한다고요. 얘한테 안 합니다. 그리고 동력 부문에서 쓴 것도 조립과 절단한테만. 조립과 절단한테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 둘은 서로 배분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사용량을 지워버리라고요. 그냥. 이게 보기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배분법 문제가 나오면 물어보는 걸 찾아요. 보조 부문의 비용을 배분한 후 절단 부문의 총원가를 구하래.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모이는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렇게 주기 전에 절단 부분에서 얼마 썼대요? 90 썼대요. 90보다는 금액이 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맞아요? 총원가 물어봐. 총원가. 배부되는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총원가를 물어봤으니까 90에다가 플러스 배부되는 원가를 합친 게 총원가죠. 이미 90이 있는데 정답을 1, 2번으로 찍는 사람은 이거는 풀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찍더라도 3, 4번.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만 구하면 되겠네. 요거만. 조립권은 물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겠죠. 절단거만 구하는 겁니다. 30만 원 중에 설비거 요거 30만 원 중에 설비거니까 설비 기준으로 배분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뭐예요? 10분의 6 요렇게. 얘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0분의 6 이렇게. 그러면 얼마예요? 18만 원. 맞아요? 18만 원. 요거도 구해보죠. 요거 25만 원 중에 동력 거니까 이번에 동력 기준으로 배분할 건 요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얘한테 하는 거. 5분의 2 이렇게. 합치면 5잖아요. 3, 2 더하면 5분의 2 이만큼. 그래서 5분의 2 계산하면은 10만 원. 그러면 지금 배부되는 원가가 총 얼마죠? 설비한테 18, 동력한테 10 하면 28만 원이에요. 90만 원과 28만 원을 합친 금액이 절단 부분의 총 원가가 된다고요. 그럼 요거 합치면 118만 원. 정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4번. 됐죠? 이렇게 푸시는 게 직접 배분법입니다. 직접 배분법. 그 다음에 7번.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랍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제, 직노, 재간 요 세 개를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죠. 이 문제에서는 보니까 직제, 직노, 재간 이런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얘기했죠. 기초, 기말 이런 말이 있으면 티계정 그리라 그랬잖아. 무조건. 티계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티계정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는 제공품 티계정이 있고 하나는 제품 티계정이겠죠. 제공품, 제품이 나왔으니까. 항상 여러분 여기 왼쪽 자리가 기초고 여기 자리가 기말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기초 금액은 3만 원. 여기도 기초 제품은 얼마래요? 5만 원. 그리고 기말 적는 거예요. 기말 제공품은 만 원이죠? 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은 4만 원이래요. 4만 원. 항상 티계정 그릴 때 기초 기말부터 잡는 거고 이 자료들 썼죠. 이거 하나만 안 쓴 거. 매출 원가라는 거 뭐 이만큼 팔았다. 팔려면 제품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는 미완성된 거니까. 그래서 팔면 여러분 제품을 팔게 되면 제품이 생겨요? 없어져요? 팔게 되면. 없어지니까 여기 자리가 매출 원가 자리라고요. 여기는 제품이 생기는 자리, 여기는 제품이 감소되는 자리. 여기가 55만 원. 여기가 지금 59니까 여기도 59가 나와야겠죠? 여기 54만 원인가? 이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리죠? 여기가 54만 원. 여기 자리가 여기랑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여기도 54만 원. 나오네.
여기가 55면 여기도 55여야 되는데 기초에 3만 원 있었으니까 여기는 52. 정답은 2번이겠죠. 여기 자리가 총 제조 원가 자리니까 여기가 52만 원. 이렇게 T 계정을 그려서 푸는 문제가 요 7번 문제. T 계정을 언제 그리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T 계정을 그릴 때 지금처럼 기초 기말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T 계정을 그려서 푸는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데 이거 T 계정 나 진짜 그리기 싫다라고 하면 등식으로 기억해.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등식을.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구했죠? 이거 두 개 더해서 이거 뺀 거 맞죠? 이게 2등식이에요. 이거 등식을 언제 외워요? 이걸로만 구해줄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등식보다는 T계정을 그리시는 게 훨씬 나을 거다라고 해서 T계정을 계속 그려드리는 거니까 T계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8번 볼게요. 8번 환산형 문제네요. 환산형 문제가 나와도 T계정 그려야죠. 환산형 문제가 나왔을 때 T계정 안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안 그려요, 솔직히. 저는 안 그리는데 여러분들 아직 익숙하지가 않을 거니까 T계정을 그리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계속 여기가 기초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기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수량 구하는 겁니다. 아까 이거는 금액 구하는 거였잖아요. 금액 구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지만 수량 구할 때는 또 달라진다고요. 여기가 완성. 여기가 착수 또는 투입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려도 될 거예요. 굳이. 환산형 문제가 나오면 여기 안 그리는 사람 많아요.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초가 지금 7,800개 있었죠? 7,800개. 50% 완성했대요. 완성한 거는 없네. 그래서 요거 적어보죠. 기말은 5,500개. 그리고 요거는 50%. 요거 50%. 그리고 45,000개. 요거 투입한 거니까 여기가 45,000개. 요거를 그릴 수밖에 없네. 이거 안 알려줬으니까. 이걸 알려줬으면은 이거 알려줬으면은 이거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얘를 안 알려줬으니까 얘를 써야 될 수밖에 없다. 계산해 보면 되죠. 이거 두 개 더해 보면 52,800개. 52,800개. 그러면 여기도 52,800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완성한 거 이제 구할 수 있게 돼. 52,800개에서 아직 못 만든 거 5,500개 하면 47,300개. 이게 완성 수량이에요. 요거 가지고 지금 환산량을 먼저 구할 겁니다. 여기에 저번에 얘기했던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물량 흐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뭐 하라고 했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세요. 수량 계산. 이 문제 여러분들 재료비와 가공비를 원래 따로따로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재료비 환산량, 가공비 환산량 이렇게 따로따로 했었는데 따로따로 한 이유가 뭐냐면 투입 시점이 맨날 달랐어요. 맨날 문제에서 재료는 공정 투입, 전량 투입. 가공비는 뭐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 이렇게 투입점이 달랐습니다. 이 문제는 뭐래요? 모든 원가는 전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문제를 보니까 재료비랑 가공비가 따로따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도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로 하지 마라. 그냥 모든 원가를 한 번에 구해라. 환산량을. 이런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뭐 공정 전반에 걸쳐서 투입, 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완성도를 곱한 값으로 계산하는 뜻이에요. 그죠? 이 문제 여러분들 평균법이래요? 선입이래요? 선입이래요. 선입선출법은 이렇게 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세요? 더한 다음에 빼라. 맞아요? 더해보면 되겠네. 완성 수량이 47,300개 플러스 곱하라 그랬죠. 5,500개에다가 55% 곱해버리면 2,750개. 말 2,750개. 빼기. 요거도 곱해야죠. 3,900개.
기초 3,900개. 이게 만약에 모든 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라고 하면 완성도 무시해도 돼요. 계산할 때. 근데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전공정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뭐 공정 전반에 걸쳐 투입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완성도를 곱한 값으로 환산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계산해 보면 몇 개, 2,750개, 순서를 몇 개 빼버리면 46,150개가 나옵니다. 환산량은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46,150개의 환산량을 저희가 구했는데요. 이 문제에서 환산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결국에서 얼마치야 이걸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저희는 요거 이렇게 수량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액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금액으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환산량을 먼저 구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가 여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총 얼마 썼냐면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돈. 발생 원가가 161만 5,250원 썼대요. 이 161만 250원을 써서 46,150개를 만든 거예요. 이러면 나눠버릴게요.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개당 35원 정도 금액 계산한 겁니다. 하나 만들 때 얼마 든다고요? 35원. 하나 완성시키려면. 개당 완성시키는 금액이 35원이다. 그러면 지금 요거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이거 환산량 이거 계산할 때 5,500개로 계산했나요? 두 개 곱해서 계산했나요? 두 개가 곱해서 2,750개로 계산했죠? 그러니까 금액 계산할 때도 똑같아요. 2,750개에다가 하나당 35원이 든다라고 했죠? 이거 계산하면 기말 제공품 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96,250원. 이게 나오네요. 정답은 2번이 나오네요. 요렇게 금액을 구한 다음에 요거를 그리는 게 여긴 거예요. 기말제공품. 아시겠죠? 그래서 환산량을 먼저 한 다음에 요렇게 쭉쭉쭉쭉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도 순서입니다. 첫 번째 T 계정, 두 번째 환산량 계산, 세 번째가 우리 회사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파악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처럼 기말제공품 원가 계산하는 거. 요 순서예요. 이 순서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이런 순서대로 이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 원가 계산을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이런 문제가 세무 2급에서는 솔직히 잘 안 나오잖아요. 세무 2급은 거의 여기서 끊기죠. 여기까지 구하라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이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구하실 줄 아시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풀어주시고요. 요렇게 8번. 그 다음에 9번 볼게요. 9번.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지시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종합원가 계산은 제가 저렴한 거라고 했잖아요. 품절이 만들 건데 제품별로 왜 발행해요, 여러분들? 제품별로 발행하는 건 비싼 거, 비행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제조지시서. 맞는 말이죠? 발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 2번 개별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간접비의 배분이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개별은 수량 생산 비싼 거니까 주문 생산 이런 게 중요한 단어 또는 작업 지시서 작성 그래서 작업 원가표를 쓴다. 이게 중요한 거. 두 번째 재료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다. 왜? 간접비를 배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중요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개별 원가에서는 개별 작업별로 하나하나씩 원가 계산하고 계산이 복잡하지만 정확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그냥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그래서 2번 지문도 맞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종합도 한번 써볼까? 대량 생산.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서를 작성.
그리고 요거는 완성품 한산량이 계산 중이야. 요거는 공정별 원가 계산을. 그리고 종합적으로 계산할 거니까 계산이 부정확하다. 하지만 간단하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니까 이런 단어들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3번 볼게요. 부문별 원가 계산.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뭐예요? 방금 이거 있잖아요. 부문별 원가 계산은 방금 했던 요거 보조 부분에서 쓴 요 돈을 제조 부분에 배부한다. 이 배부하는 게 제조간접비라고. 제조간접비.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직접 재료비를 왜 배부해요? 이게 틀렸네. 직접 재료비, 직접비 같은 경우에 이런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분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배분은 제조간접비를 한다고. 제조간접비. 이거 써놨잖아요. 이거.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른 거 읽어봐요. 10번 빨리 보죠. 10번.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했던 거네. 틀린 거. 복권 당첨금이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자 적용받을 수 없나요? 이거 아까 풀었던 거잖아요. 틀렸죠? 제가 복권 당첨금은 무슨 과세 소득이라고 했어요. 계속. 뭐예요? 분리. 맞아요? 분리과세 소득은 제가 소득이 없다라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가 맞는 말이겠죠. 있다. 맞죠? 그러면 1번이 틀렸네. 1번이 틀렸네. 요거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한부모랑 부녀자랑 겹치면 어떤 거 받는 게 좋다 그랬죠? 한부모. 왜? 한부모는 100, 부녀자는 50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 지금 맞는 말이고 3번 총급이 500만 원이면 제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자녀 세액공제는 제가 7세부터 20세라고 했잖아요. 7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 적용된다. 맞는 말이겠죠. 틀린 건 1번만 틀렸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말정산 그래도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죠. 11번. 1번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 확정신고라는 거 말 그대로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 그럼 보니까 1번 볼게요. 분리과세부터 지워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 분리과세는 무조건 그냥 지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소득이 없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라. 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무조건 지우시고, 분리과세 지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봐보죠. 또 분리과세 뭐 있나? 여기 분리과세 또 있네. 지워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그런 말 한 적 있죠.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건 무슨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 제가 그때 이런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소득. 맞아요? 제가 사업소득자는 분리과세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를 지우기 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봤을 때 무조건 정답이 2번이구나라고 바로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분리과세를 하면 된다. 분리과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도 와볼까요? 요거 뭐예요? 이거는 공적연금은 1월에 연말정산 그리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고 얘는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2월에 연말정산 이거 지워버린 거니까. 그리고 얘도 똑같죠? 근로소득만 있으니까 얘도 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확정신고할 수밖에 없는 게 2번밖에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뜻.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12번까지 보죠. 12번까지 볼게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가 안 써봤어요. 봐봐요. 이 부가세 신고서를 들어가면 저희 여기 한 번도 써본 적 없거든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공제
여기를 저랑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여기를 왜 안 써봤냐면 법인 사업자는 받을 수 없는 세액공제거든요. 저희 시험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법인 사업자잖아요. 법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쓸 일은 없다. 쓸 일은 없는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신용카드 발행공제라는 걸 좀 알고는 있니? 라고 그냥 물어본 것 같아요.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좀 끝내도록 하죠.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내용이 막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이 신용카드 매출점표 이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냐? 돈이 왔어요. 간이과세입니다. 간이과세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이과세자는 굉장히 좋은 혜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가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게 이 세액공제다라고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요. 간이과세자. 그런데 이 간이과세자가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뭘 했길래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라고 하겠지만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을 한 금액이 있으면 해주는 게 발행공제예요. 신용카드 매출이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몇 번이에요? 부가세 신고서? 여기잖아, 3번. 그죠? 이 3번. 여기 금액이 있을 때요. 여기 금액이 있을 때 해주는 공제 금액이 요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공제입니다. 요 금액이 있을 때. 왜? 요 금액 가지고 계산돼요. 요 금액 가지고 계산돼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공급 대가 가지고 계산합니다. 공급대가. 합친 거 가지고 계산합니다. 몇 프로나 세액공제 금액이 들어가냐? 1.3%가 들어가요. 1.3%.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간이과세자는 110만 원의 1.3%만큼 여기서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돼요.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금액이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왜요? 나는 법인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고, 이 간이과세자가 혹시나 이런 금액이 있을 때 부가세 합친 금액이 1.3%만큼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1.3%만 기억을 하더라도 최소한 정답이 1번이 틀렸다라는 거는 해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1번은 몇 프로가 공제된다고 되어 있죠? 2.6%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냥 1.3만 기억해. 1.3만. 그냥 1.3만 기억을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근데 이 세액공제를 똑같이 너무 많이 해주지 않아요.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여기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웬만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고, 그리고 간이과세자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얘도 돼요. 돈을 조금 버는 개인사업. 얘도 됩니다. 돈을 조금 버는 개인사업자. 돈을 얼마나 조금 버는 사업자냐? 무조건 이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들 얼마나 적어야 되냐? 10억 이하로 벌어야지만 이 발행공제가 가능하다. 10억이 초과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뭐 3번, 4번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지문만, 요거 방금 썼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만약에 안 나오겠지만 뭐 제일 최근에 차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시험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신용카드 공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여기다가 입력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안 푼 것은 세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풀어봤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험 잘 보세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죠. 고생하셨습니다.